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FAT 1급 회계 실무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론 과정을 같이 진행할 텐데요. 앞서서 과목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강좌 목차로는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시험 안내, 그리고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재무회계와 가장 직결되는 양식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FAT 1급 자격증 시험은 여기 AT 자격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뭐 로그인도 하시고요. 회원가입도 하시고 접수도 하고요. 일단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내용들만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관련된 뭐 일정은 여기 앞부분에 있을 테니까 쭉 보시고요. 자, 아래쪽에 자료실에 우리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FAT 우리 1급으로 자료를 조회하시면 한 10개 정도 회차별로 이제 기출문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강좌를 들으시고 각각의 회차마다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T 1급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일단 여기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제는 객관식 15문제와 그리고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론이 객관식 이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게 한 문제당 2점씩이고요. 전체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리고 실기 더존 i 플러스 프로그램 홈페이지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해서 입력하고 조회하고 뭔가 이제 작업하는 형태로 실기 파트의 점수가 70점이에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우리는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라는 게 합격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시험 점수를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러니까 회계 자격증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여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시험 보고요. 실무 수행은 더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그러면 FAT 1급은 어떻게 과목이 출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론과 실기가 각각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두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마 이제 이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전체가 15문제인데요. 그 15문제 중에 10문제가 재무회계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요. 5문제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 실기도 70점인데 이 실기 중에 거의 한 60%는 재무회계에서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가 40%는 부가가치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아주 고루고루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고요. 이론 처음부터 이제 재무회계 과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이제 부가가치세 과목을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을 좀 볼 텐데 여러분이 회계가 무엇인지는 뭐 FAT 1급은 아무래도 기본 아주 기초 과정은 아니죠. FAT 2급이라는 가장 뭐랄까 초급 수준의 자격증이 있고요. 그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 FAT 1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계가 뭘까? 회계는 기업의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기업의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그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매우 유용해야 되고 그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회계인 거예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계라는 게 뭐냐?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인데 그 정보라는 게 뭐냐?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결국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표죠. 근데 그건 객관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회계 원칙이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따라서 그 회계 원칙이 KIFRS라고 하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은 상장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무조건 요 기준이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를 시험으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진 않는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FAT 1급에서 다룰 거고요. 일단 그러면 재무회계가 뭔지 볼게요. 우리가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두 파트로 나뉘는데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인 정보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재무제표고요. 재무제표는 현재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재무제표는 5개가 더해져서 그냥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가 있으면 관리회계도 있는데 FAT 1급에서는 관리회계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진 않아서 재무회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외부 보고 목적이고요.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정보가 재무제표라는 양식이고요. 이미 지난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금이라는 게 얼마가 남았니? 이걸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현금이 이만큼 들어올 거예요. 라고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정보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관리회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갈 원가, 지금 현재까지 나간 원가를 비교하면 다음 달에 얼마 정도의 원가가 발생될지를 예측하는 정보가 관리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추측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숫자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5개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 중에 주석은 표가 아니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의 표, 이 4가지의 표에는 그냥 계정 과목과 그냥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한 설명드리는 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무제표 4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설명서 같이. 그런 정보가 이제 주석이고요. 나머지는 다 표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일정 기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에요. 대부분 기말 시점을 12월 말이라고 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3개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화,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얼마 벌었니?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현금 흐름이 어땠니? 영업이니 투자니 재무활동이니? 이런 식으로 자본변동표 1월부터 12월까지 자본의 변화가 어떠한 내용들로 변화가 있었니를 보여주는 거죠. 얘만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기간 개념이에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한 개씩 좀 볼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재무제표는 만드는 방법 중에요.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또는 표시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사는 이번 연도로 중단하지 않는다가 전제예요.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거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죠. 나 올해까지 일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는 작성하는 마지막 책임자가 누구냐면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표시할 때는 공정하게 표시해야죠.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항목을 표시할 때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또는 주석에다가 잘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만약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성격이 되게 유사하다. 그렇다면 굳이 일일이 다 기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통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합으로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뭐냐면 현금이든 예금이든 묶어서 이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얘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같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으로 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유사하니까요. 그게 어음이냐 그냥 외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매출로 일어난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통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격이 유사하다면.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X1년도와 X2년도를 금액을 두 개 정도를 기간을 전년도 재무제표와 단기 재무제표를 한 번에 보여주면 예를 들어 현금을 보여줄 때 얘가 100인데 X2년에는 200인 거예요. 그러면 100만큼 X2년도가 더 현금이 많이 있는 거죠. 잔액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전기 단기를 보여줘요. 같이. 그리고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제 분류할 때 우리가 매년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X1, X2를 비교하니까 그 내용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전년도엔 현금이라고 하고 올해는 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간별로 한 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표시하거나 분류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년 동일하게 이름을 동일하게 두고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회계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재무제표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심플하거든 생각보다.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재할 때 모든 재무제표를 기재할 때는 그 재무제표의 이름과 그 이름이라는 게 누구는 재무상태표고 누구는 손익계산서고요. 그리고 아래 기업의 이름,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그리고 보고통화나 금액 단위를 같이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뒤에 양식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7기가 2018년도 12월 말일 현재인 거야, 이게. 그럼 전기는 26기겠죠. 2017년. 그럼 일단 비교가 되는 거 보이시죠? 전기, 단기. 단기, 전기 함께 보여주고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통합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재무제표 명칭이 있죠?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이 있고요. 명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기업명이 있죠. 기업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12월 말일 현재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숫자를 기재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기재하기 싫을 때는 1000원 단위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금액의 단위를 끊었니? 인데 지금 보고 있는 재무제표는 원 단위니까 끝까지 원까지 모든 숫자를 다 보여주는 거죠. 얘가 270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니? 명칭,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 및 보고단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방식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인 거예요. 기업의 이름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BS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지만 나머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 기간 개념이니까 요 세 가지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갈 거고 날짜의 개념이 나머지 세 개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이 되는 거고요. 보고통화와 금액단위, 원단위에서 잘랐는지 1000원에서 잘랐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가 금액단위라고 보여주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기재해야 될 사항.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얼마만큼의 현금을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수익성이나 위험성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대표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한다. 구분 표시. 전체는 총액으로 기재하는 거야. 내 맘대로 상기하지 않는 거야. 총액주의.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 1년 이후면 비유동 이런 식으로. 단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언제 팔릴지 모르지만 그냥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언젠가 팔겠지. 그 다음 자산하고 부채는 특별하게 현금이 빠른 순서대로 기재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기업이나 첫 번째 자산은 언제나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분하고 통합 표시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한 것들은 통합으로 표시한다. 중요한 건 별도로 기재하지만. 그리고 재무제표에 얘는 표시하지 말래. 웬만하면 표시하지 않아요. 미결산 항목, 아직 결산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 가짜로 시작하는 건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것들은 이게 어떠한 계정으로 대체가 될지 아직 모르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원칙이에요. 재무제표에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상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중에 틀린 설명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BS라고 많이 불러요. 밸런스 쉿이라고 해서 약어로 FP라고도 부르지만 대부분 BS를 많이 선호해요. BS라는 말을 쓰고요. 손익계산서는 약어로 뭐라고 정리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IS라는 이름을 많이 적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과정이고 여러분 동영상으로 듣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제가 적을 때 너무 기니까 그냥 IS라고 적으면 아 이게 손익계산서를 쓰고 있구나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짐작하셔서 과정 따라오시면 좋고요. 손익계산서를 IS라고 부르는 거는 회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IS 그러면 손익계산서라고 딱 그냥 이해해버리거든요. BS라고 말하면 딱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고요. 이게 약속된 용어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번 거예요. 성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 날짜로 들어가죠. 이거를 회계기간이라고 해요. 들어가고요. 똑같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지만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경영성과를 나타내죠.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이제 과목별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게 될 거고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작성 기준은 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하고 관계없이 이번 연도에 발생된 거라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기준이라고 부르죠. 발생기준의 반대말을 현금기준이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는 현금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발생기준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험료가 나갔지만 그 보험료가 이번 연도와 그 다음 연도 기간에 발생된 거라면 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만 단기분 보험료로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차기분 보험료로 각각 기간을 나누어서 인식해야 돼요. 보험료가 아무리 현금이 나갔어도 그런 식의 개념을 발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회계 근간이 되죠. 그 다음 수익은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랑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물건이 인도하면 수익은 실현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기본적으로 실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해요. 그리고 비용은 대부분 어떻게 인식하냐면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 소모된 게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거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시켜서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총액으로 기재한다. 약간 예외가 있긴 해요. 한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이제 총액으로 기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건 아니고요. 총액으로 기재하더라. 그런 게 특징이고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손익, 거기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손익, 거기서 영업의 손익을 차감하고 더하면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 이익을 만들고요. 주당 손익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막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많으면 보충할 필요가 없을 때 환입 잡거든요. 근데 환입은 반드시 판관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 만약에 이걸 회계가 아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FAT 1급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공부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과정이니까 내용을 설명을 일단 드리면서 저는 가는데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나중에 다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흐름표. 우리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돈 들어왔니? 투자활동으로 돈 나갔니? 재무활동으로 돈 들어왔니? 나갔니?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기간 동안 자본변동표는 자본회와 관련된 크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석은 추가적인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재무제표 중에 이 세 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얘네들도 다 기간 개념이죠. 회계기간 개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업명, 원단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아래쪽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이 원래 얼마였니? 근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동 상황을, 자본의 변동 상황을 요소별로. 현금 흐름은 얘만 지금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얘밖에 없지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현금 흐름 뒤에 가면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는 이제 주석이에요. 주석은요. 빙산의 일각만 제가 캡처한 거죠. 수백 장이 있습니다. 수백 장은 좀 과한가? 한 100장 정도? 그러면 다이소라고 하는 회사 알죠? 모든 곳이 있는 그곳. 다이소는 우량의 상품을 저가의 균일가로 이렇죠? 대부분 비싸봤자 10,000원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무역으로 처음에 설립됐고 법인명을 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했고요. 뒤에 막 써 있어요. 주주가 누구고 언제 설립했고 우리는 어느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불러요. 양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을 깔고 갑니다. 회계 이론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가정 중에 요 세 가지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주주나 경영자랑 기업은 별개다.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가는 거죠. 주주가 이 기업의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업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는 전제로 감가상각도 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위적으로 회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잘라서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회계기간을 대부분 정하니까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만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만드니까.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나갔는데 내년까지 이 기간 동안의 보험료면 이 1년으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요 기간 것만 올해 비용이잖아요. 그럼 요것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 요건 내년 비용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간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가 인위적인 기간을 딱 끊는 순간 요 기간 것만 이번 연도 손익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발생주의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개념 체계 중에서 질적 특성이 있는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 가능성이 유지돼야 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재무제표의 유용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뭐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냐? 이 하부 속성 중에 내가 재무제표를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도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측한 정보가 맞아 떨어지기도 해야 되겠죠. 피드백도 재무제표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게 연차 재무제표인데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질 않고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만들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 재무제표도 만들고 6개월, 반기 재무제표도 만들어요. 왜냐면 정보 이용자들이 적시에 보고 싶어 하니까. 그때그때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외우실 건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은 예피적이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 단 비교해서 재무제표는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표현을 충실하게 했을 때 그 정보에 더 신뢰가 가겠죠. 대충대충 보여주면 안 되겠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또 동일한 거래를 누구나 회계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 검증 가능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킨다기보다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인 거예요. 이렇게. 객관식에 다음 중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중에 아닌 것은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요. 우리가 X1년, X2년을 비교해서 보여줬죠? 기간별.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와 다른 회사의 정보도 비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든 거니까. 기업과 기업도 비교 가능성을 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효익과 비용의 균형이래요. 내가 어떤 거래를 재무제표로 만드는데 그걸 보여주는 결과가 매우 유용하냐를 판단하는 건 효익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야지 좋은 정보가 되겠죠. 내가 그 정보를 보면서 뭔가를 알아냈는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엄청나게 들어가면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효익은 비용보다 커야 돼요. 그게 균형 맞는 정보죠. 얘랑 이 꼴이면 할 일이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가 중요하면 자산이고 그게 이번 연도에 특별히 내년까지 연결되지 않아. 단기에 그냥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이라면 자산 비용 중에 자산을 선택한다. 대부분 자산 선택하는 경우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크고 작고로 많이 판단하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이 객관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에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양식에 대해서 옳지 않게 대답하는 게 누구냐? 4장.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각각의 재무제표의 명칭과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아까 봤었죠?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요런 애들. 기재사항과 함께 기업의 이름, 기간, 그리고 원. 요런 거 만드는 거죠? 이 중에 옳지 않게 설명하는 것. 강부장. 회사 이름 들어갑니다. 맞죠? 조과장.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고.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가 그랬죠. 이거 맞죠? 자, 외부감사 여부와 외부감사 기간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양식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감사원. 보고통화와 금액 단위까지 보고주는 거 맞죠? 그래서 원 단위인데 1,000원 단위다. 이렇게. 얘도 맞죠? 틀린 설명은 오대리가 틀렸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런 형식의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 보시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찾으래요. 제가 답은 띄워놨지만 보지 마시고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자본 변동표죠.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만 보고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총액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단 상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쓰진 않았지만 총액으로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총액이 끝이다 이건 아니라고요. 총액으로 기재한다가 원칙. 그러나 순액으로 서로 상계하기로 했다면 상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액으로만 보고하는 건 틀린 말인 거죠. 총액으로 보고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 현금 유입이나 이거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보여주는 거는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4번 회계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 현금 수익 창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답은 네 번째가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를 설명한 것 중에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누군지 찾으래요. 얘는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아니에요.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고 그랬죠. 현금이 가장 빠른 것부터. 한국은 틀렸고요. 두 번째, 자산부채 자본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회계,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건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거지 재무상태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회계 틀렸죠. 그럼 다 보니까 답은 뭐 안 해봤자 4번이겠죠. 마지막,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이 중에 틀린 맞는 설명으로는 다 제외해 보니 4번의 공인과 사회만 맞는 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전체 FAT 1급을 이제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재무회계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각의 챕터마다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